권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네. 벌써 상상이 현실이 된다.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쵸? 더 하고 싶죠. 그럼요. 오늘은 자연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어떤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결국은 아마 에너지 문제가 될 텐데요. 에너지. 그 에너지와 관련된 첫 번째 주제는 오프 더 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프 더 그라운드,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라 오프 더 그라운드. 그래서 그라운드는 땅바닥이죠. 땅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떨어진다. 그 땅에서 떨어져서 움직이는 이제 운송 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텐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 하늘을 나는 것도 오프 더 그라운드긴 하죠. 근데 살짝 떠보려고 그래요. 네, 살짝만.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탈 것, 바로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죠, 주로 도시에서는. 그 탈 것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저희가 움직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맞아요. 오늘도 여기 오는데 어찌나 차가 막히던지. Traffic jam. No. 퇴근 시간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그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프 더 그라운드. 그래서 이거는 비행기는 아니고요. 비행기도 물론 탈 것이긴 하지만 지금 도시에서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살짝 떠서 움직이는 거죠. 살짝 떠서 움직이는 것이라면은 한 몇 미터 정도 떠야지 살짝일까요? 글쎄요, 현재 이것을 실제 이제 구현한 기술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한 10cm 정도 떠 있는 것 같아요. 10cm. 현재 구현된 기술들은요. 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물리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중력이 우리를 아래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힘을 양력이라 그래요. 양력. 그래서 양력을 얻는 방법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거나 그게 비행기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또는 땅바닥을 향해서 뭔가를 쏘면 돼요. 분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분사를 하는 방법 가운데는 로켓 같이 막 화염을 분사하면서 날아올 수도 있고요. 헬리콥터 같이 이제 바람을 돌려서 분사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는 자석을 이용해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말한 것들은 다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프 더 그라운드라는 기술도 역시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구현된 것은 바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작은 선풍기를 팬을 달아요. 팬을 쫙 달아가지고 전기로 작동되는 팬을 아래쪽으로 바람을 윙 하면은 살짝 떠오르겠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탈 수 있어요. 오, 이 정도 크기면 사람이 누울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요. 요런 걸 타고 뭔가 출근한다면 진짜 세상 힙해라. 우리 주위에 그게 안 보이잖아요. 네, 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있는데. 문제가 아주 많은 거죠. 여전히 아직 문제가 많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가격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2만 달러니까 한 2천만 원이 넘었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서 한 15,000달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이고 이것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쏘는 것이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진 않아요.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얘가 나가면은. 뭐 먼지가 날아올 수도 있거나. 잘만 조정되면 미래 청소부가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람을 괜찮은데, 통해서. 가을 괜찮아요? 같은데, 낙엽 치울 때 이걸 타고 다니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천만 원이라니까요. 아니, 나중에 싸질 거잖아요. 그죠? 보급된다면.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술이 있다면 뭐 사실 재미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호버보드라 그래서 사람이 떠서 움직이는 보드가 나와요.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오는데요. 일반인들이 그냥 길거리를 다닐 때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특별하게 사용될 용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 더 그라운드에 대한 연구가 이번 알케미스트 주제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교통수단을 2차원 평면에서 이제 3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게 바로 이 오프 더 그라운드네요. 이런 기술력이 우리 생활에 접목되면 굉장히 놀라운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사실 요즘 주가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얘기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탈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바로 자동차는 전기차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화석 연료라는 것이 뭐냐면은 또 원자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알키미스트죠. 결국 탄소예요. 탄소. 네. 탄소로 돼 있는 물질이 화석 연료입니다. 탄소라는 것은 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타는 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연소라 그래요. 탄다는 것은 여기 탄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탄소 화합물이 있는데 이 탄소 화합물이 산소, 그 중요한 산소. 네. 우리가 호흡할 때 그렇죠. 산소. 네. 산소가 있는데 여기 산소가 계시죠? 예. 산소와 이 탄소 이 두 화합물이 결합하는 것을 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물로 뭐가 나오냐면은 부산물로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탄소 화합물에는 반드시 수소가 있어요. 그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연소 반응의 핵심이에요. 사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수소 때문이에요. 탄소 때문이 아니라 탄소는 뼈다귀, 그 화합물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수소들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게 사실 연소 반응이에요. 네. 생각났어. 중학교 때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연소 반응이 현재 모든 우리의 동력 기관이 움직이는 핵심이고 우리 문명의 근본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온실 기체예요. 태양에서 온 빛을 더 많이 흡수를 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못 나가게 온실 기체들이 이제 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처음에는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도 이제 뉴스에서 보시고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후 위기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온도를 우리가 높이는 걸 막아야 되고 이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이 내연기관의 작동을 멈춰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에너지원이 바로 수소 에너지예요. 정말 그 온실가스를 만드는 탄소는 빼고 진짜 에너지가 나오는 수소만 쓰자는 거네요,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반응을 잘 생각해 보시면 탄소는 뼈다귀에 불과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건 수소와 산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예 탄소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면은 이것의 부산물은 물밖에 없어요. 와. 그래서 이제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수소를 마치 에너지원처럼 충전을 시키면 그 수소를 뽑아서 그거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수소차,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또 뭐가 있죠? 항상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또 피해가 있군요, 뭔가에. 폐해가 있는 게 아니라 수소가 공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수소는 어디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수소는 사실 우리 주위에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소는 대개는 다 이렇게 탄소랑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냥 떠다니는 수소는 없어요. 떠다니는 수소는 너무나 가벼워서 지구를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구에 수소가 있다는 얘기는 물과 이미 결합해 있거나 아니면 탄소와 결합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를 쓰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하려면 첫 번째 거, 탄소와 결합된 수소를 분리한다는 건 그 자체가 아까 얘기한 연소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자동차를 쓰는 사람은 깨끗한 수소를 쓰겠지만 어디선가에는 그걸 분리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렇죠. 의미가 없네요, 그럼 이걸 하는. 결국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도시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도시는 지금보다 자동차들이 매연을 이산화탄소 없이 내뿜으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지구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는 물을 분해할 수 있는데 물을 분해해서 또 붙이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물이 되기 위해서 붙으면서 에너지가 나왔는데 아, 그럼 에너지 평형을 생각했을 때 이득이 없는 이득이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네요. 왜냐면 이거를 뜯을 때도 에너지가 드니까 뜯은 만큼밖에 다시 못 내가 얻는다. 500원을 네. 벌었는데 500원을 벌기 위해서 500원을 줘야 돼요. 아니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된다는 어떻게 거예요? 어디서 수를 얻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서 알키미스트에서 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그래서 이산화탄소 CO2가 없는 CO2 프리 수소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어렵겠는데요. 우리 한 10년, 20년 걸려서라도 찾으면 되죠.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상상을 했어요. 이제 현실로 이제 만들어야죠.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하면서 하는 수소 공정을 만들고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사회가 좀 더 깨끗한 그 에너지를 쓰는 사회가 올 텐데 쉽진 않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 말고도 또 그 외에 자연 친화적으로 또 많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특히 알케미스트 프로젝트에서 집중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인공 에코푸드라는 게 있어요. 인공 네. 에코푸드. 그게 그 인공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뭐 저희가 뭐 이전 화에도 얘기했던 뭐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들어서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것이 왜 자연 친화적인지를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네. 저 너무 좋아해요. 어제도 먹었는데. 미디어. 제가 어릴 때는 그 닭고기도 한 달에 한 번 먹기가 쉽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같은 거는 진짜 연중 행사로 먹는 고기였다고 생각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일주일에 뭐 거의 날마다 고기를 먹게 됐어요. 고기를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아니에요. 제가 죄라는 거 얘기하는 게 과연 이 아니라 많은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그 많은 고기는 어디서 왔는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대형 포유류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의 개체를 갖고 있는 것이 닭입니다. 닭이 1년에 한 그러니까 인간이 먹기 위해서 죽이는 닭의 양이 600억 마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한 명이 대충 10마리 정도 드시잖아요, 1년에. 더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좀 평균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도 그렇고 소도 이제 몇십억 마리가 될 텐데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형 포유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보면 대개는 인간이거나 인간과 관련 있는 가축이 다예요. 이게 거의 90%, 95% 이상이 그렇고요. 진짜 나머지 기린, 코끼리 뭐 할 거 없이 다른 동물들은 정말 존재조차 미미한. 그러니까 지구는 인간과 인간이 먹는 동물로 꽉 차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많은 가축들을 그 제대로 잘 키우면 좋을 텐데 싸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공장식으로 키웁니다. 맞아요. 닭들도 평생 그 양계장 그 칸을 못 벗어나고 맞아요.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못 밟아본대요. 아주 비동물적인 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데 물론 그게 그냥 마음 아픈 일이라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런 환경이야말로 병균이 가장 좋아하는,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자꾸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 그러는데 그 포유류에서 있었던 질병들이 자꾸 인간한테 넘어와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죠. 인간한테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동물들이 아주 안 좋은 환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 세균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이러스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사라졌고요. 인간 아니면 가축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균의 공격 목표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특히 이 포유류들을 다 없애고 우리만 남음으로써 우리를 공격에 노출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조차도 밀집해 있고 동물도 밀집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동물을 저렇게 우리가 해서 고기를 얻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즉 직접 생명체를 키워서 그 동물을 도살해서 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고기를 만드는 건데요. 물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프린팅 기술로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느려서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동물 전체를 키워내지 않고 특정한 부위만 닭다리만 만들고 이런 거예요? 닭다리파구나. 닭가슴살파. 그럼 같이 먹으면 딱 아, 좋겠네요. 딱이네요. 오늘 끝나고 어떡해요? 우선 그 처음 개발된 것들은 일단 그 화학적으로 조성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달걀이거든요. 달걀? 달걀 노른자를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노른자의 성분만 잘 추출해서 그걸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진 비욘드 에그라는 그런 식품이 있어요. 아, 그게 벌써 나왔어요?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진짜? 달걀을 안 쓰고 마요네즈를 만든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마요네즈를 만드는데 실제 마요네즈를 만들기 위해서 닭을 키우고 계란을 얻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노른자만 합성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런 기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닭다리까지는 아니었지만 젖소의 목덜미 근육 조직을 생장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2013년 네덜란드가 낙농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특정한 어떤 부위, 배양 닭고기, 배양 우유 이렇게 실험실에서 그냥 세포를 가지고 증식을 해서 고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굉장히 비동물적인 환경에서 엄청나게 공장식으로 키우는 그런 동물 사육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렇게 동물을 대규모로 키우는 데에는 단순히 이런 세균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온실가스도 만들어져요. 이들도 다 살아가는 생명체이고 끊임없이 CO2를 배출하고요. 막대한 토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이 엄청나게 쓰인답니다. 물이 거기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배양을 하게 되면 아주 최소한의 아까 말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고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인공 에코푸드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고기 산업일지 모르겠는데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싸요. 비싸서 이게 당연히 그냥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험실에서 합성해야 되니까 비싸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에 대한 아직 반감이 있대요. 왠지 모르게 이제 인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좋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환경에 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동물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든 거면 몸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게 그런 거죠. MSG. 딱 쉽게 말씀드리면 천연 조미료를 만들려면 버섯도 다지고 새우도 말리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MSG 만들면 어쩜 이렇게 맛이 좋지? 뭐 이 정도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GMO 푸드랑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인간이 만든 MSG나 뭐 자연으로 만들어진 MSG나 만약에 화학 구조가 같다면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GM 푸드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원자량이 너무 작아서 모든 걸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사실 단순히 걱정이 없고 위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걱정한다면은 그거는 사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동물을 키우지 않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쪽으로 연구를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파트에서는 박준신의 시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나무를 키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로 이 과학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거나 더 많은 동물을 죽이지 않거나 그다음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동물을 키우는 조금 더 불편하게 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주제를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이라고 하고 에너지 문제를 다룬 이유도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자들을 막 등을 떠밀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봐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아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특히 에너지와 이 기후 문제는 우리가 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벌써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1년 365일 가운데 성공하는 날은 하루입니다. 364일은 실패하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에 좀 더 관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 알케미스트 이 프로젝트야말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걸 반드시 성공해라 이런 의미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해야 할 텐데 한번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고 모두가 시도를 일단 해보는 그런 과학의 첫 길을 열었던 알키미스트들의 어떤 행동을 본받아 보자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되게 허황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저게 과연 몇 년 내에 이루어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올바르고 그것이 가야 될 길이라면은 우리가 부질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한번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한번 매달려서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허황돼 보이는 상상들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미래 세대를 향한 우리의 도전도 앞으로 계속돼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